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운산 봉구리에서 불어오는 북풍은 골짜기를 휘감으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그 바람은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매섭게 몰아치며 눈 덮인 가난한 산골 마을을 하얗게 고립시켰다. 마을 끝자락, 위태롭게 서 있는 최 씨의 초가집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마치 이승을 떠도는 배고픈 영혼들의 통곡처럼 들렸다. 방 안, 희미하게 꺼져가는 화로 곁에 웅크리고 앉은 최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사그라드는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앙상한 어깨 위로 낡아빠진 무명천 옷이 걸쳐져 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집 밖, 엉성하게 엮은 대나무 울타리로 겨우 바람만 막은 외양간에는 늙은 소 한 마리가 지푸라기 더미 위에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코에서는 허연 입김이 뿜어져 나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소는 너무 늙어 쭈글쭈글한 가죽이 앙상한 뼈대를 겨우 감싸고 있었고 듬성듬성 빠진 털 사이로는 평생 쟁기를 끌며 생긴 굳은 살과 흉터가 선명했다. 소의 크고 맑은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젖어 있었고 이따금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주인집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껌벅였다. 녀석은 묵묵히 주인의 근심을 함께 나누려는 듯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거칠지만 낮은 숨소리만을 내뱉고 있었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을 달래려 애썼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가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지난 여름의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가을에 닥친 홍수는 그나마 남은 벼포기마저 모조리 휩쓸어 가버렸다. 마을 전체가 기근에 시달리며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어 연명하는 형편이었고 최 노인의 집안 사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딱했다. 방 한 구석, 낡은 멍석 위에 누운 아내의 기침소리가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며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겨울부터 자리에 눕더니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 미음 한 그릇 끓여내기도 벅찬 형편에 아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최 노인은 이 혹독한 겨울을 아내가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12살 칠성이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퉁퉁 부르트고 갈라진 고사리 같은 손을 비비며 온몸을 녹이고 있었다. 산에서 땔감을 주워온 아이의 얼굴은 숯 검댕이 묻어 꼬질꼬질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어 또래 아이답지 않은 의젓함이 배어 있었다. 칠성이는 근심 가득한 아버지의 등과 알아누운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린 가슴 속에 차오르는 슬픔을 꾹꾹 눌러 담았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서 부모님을 돕고 싶었지만 어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오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최 노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는 다리로 뒷문을 밀고 나갔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외양간의 늙은 소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리며 음매하고 낮은 울음소리로 주인을 방했다. 까칠한 혀로 노인의 거친 손등을 핥는 녀석의 온기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노인에게 이 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가족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다. 20여 년 전
그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을 때 만난 윤기 흐르던 송아지는 어느새 그와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다. 돌이 많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산비탈의 척박한 땅을 개간할 때 이 소는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나 큰 바위를 묵묵히 끌어내며 옥토를 일구어냈다. 녀석이 흘린 땀방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터전도 없었을 것이며 최 노인의 가족은 진작에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해 여름 폭우로 불어난 가을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최 노인을 구한 것도 바로 이 소였다. 거센 물살을 가르고 뛰어들어 자신의 등을 내어준 녀석 덕분에 노인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때 녀석이 필사적으로 헤엄치던 모습은 노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의 허리가 굽은 만큼 소의 등도 휘어졌고 노인의 걸음이 느려진 만큼 소의 발걸음도 무거워졌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녀석에게 이제는 따뜻한 여물죽 한 그릇이라도 배불리 먹이고 편안히 쉬게 해주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고가는 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고 당장 내일 아침 거리가 없어 온 식구가 굶어야 할 판이었다. 칠성 역시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아이는 늙은 소에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 넓은 이마와 축 처진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칠성이는 소의 귓가에 대고 오늘 산속 눈더미 아래에서 겨우 찾아낸 마른 풀 한 줌에 대해 속삭였다. 소는 어린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듯 칠성의 가슴에 머리를 부비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둘 사이에는 따뜻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겁고 짠 눈물은 떨어지는 눈송이와 섞여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내일 자신이 내려야만 하는 비정한 결정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온 소를 팔아야만 한다는 생각은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으나 가장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아버지, 누렁이가 요즘 턱 먹지를 못해서 이러다 겨울을 못 넘기면 어쩌죠? 칠성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걱정은 비수가 되어 노인의 가슴에 꽂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늙어서 그런 게다.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시절마저 험하니. 노인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먼 어둠 속으로 돌렸다. 차마 아들에게 내일 장터에 소를 끌고 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을 헐값에 넘기는 모습을 칠성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낡은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다. 방 안가득 울리는 세 식구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와 아내의 거친 기침 소리는 가난히 연주하는 비극적인 이중주 같았다. 초의 노인은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이른 새벽 동이특이도 전 희미한 여명 속에서 최 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솥을 끓였다. 귀한 소금을 조금 타서 만든 묽은 소금물이었지만 이것이 그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이었다. 따뜻한 물을 들이켜는 소의 목구멍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에서 깬 칠성이는 평소보다 일찍 서두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가 낡은 곱비를 단단히 죄고 쇠죽통을 깨끗이 비우는 모습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칠성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이의 큰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최 노인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소의 목에 걸린 녹슨 원앙을 고쳐 달았다.
딸랑 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읍내 의원에게 좀 다녀오마. 녀석이 기운을 차릴 방도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최 노인은 서툴게 거짓말을 내뱉었지만 칠성은 금세 알아차렸다. 아버지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고 눈께는 채 닦지 못한 물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칠성은 소의 목을 와락 껴안으며 매달렸다. 거친 털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안 돼요. 팔지 마세요. 누렁이는 우리 식구잖아요. 제가 밥을 덜 먹을게요. 제가 남의 집 머슴살이라도 할게요. 최 노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고삐를 놓고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소리가 그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칠성가, 비켜라. 내 어미 약을 지어야 해. 쌀독이 비었어. 이 녀석을 팔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노인의 목소리는 호통이 아닌 절규에 가까웠다. 칠성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에 맺힌 피눈물 같은 고통을 본 순간 아이는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다. 칠성은 힘없이 팔을 풀고 뒤로 물러섰다. 가난이 주는 비참함과 생존을 위한 잔인한 선택을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칠성은 아버지가 소를 끌고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늙은 소는 이것이 마지막임을 직감한 듯 걸음을 떼다 말고 뒤를 돌아 칠성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크고 젖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음매에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쳤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읍내 장터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눈 덮인 고개를 2개나 넘어야 했고 살얼음이 낀 계곡물을 건너야 했다. 최 노인과 늙은 소는 묵묵히 눈길을 걸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두 늙은 존재의 동행을 증명하고 있었다. 노인은 걷는 내내 소에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디 좋은 주인 만나서 배불리 먹고 편히 지내거라. 그것은 쇠게 하는 말이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았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시끌벅적한 장터에 도착했다. 온갖 소음과 냄새가 뒤섞인 장터는 고요한 산골 마을과는 딴 세상이었다. 최 노인은 우시장 한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섰다. 하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쇠에게 관심을 두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나가는 거강군들은 힐끗 쳐다보고는 혀를 차며 지나갔다. 저런 늙은 소를 어디다 써가죽이나 벗기면 모를까. 고기도 질겨서 못 먹겠네. 그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노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수치심에 떨며 최 노인은 하염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소를 팔지 못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병든 아내와 굶주린 아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눈밭에 쓰러져 죽고만 싶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장터의 파장은 가까워져 왔다. 북적이던 사람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다. 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늙은 소의 여윈등을 쓸어내렸다. 가자. 내 너를 팔아치우지도 못하는 못난 주인이구나. 그가 체념하고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이보시오. 노인장, 그 소 잠시 보여줄 수 있겠어. 깊고 중후한 목소리에 최 노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비단 옷을 입은 풍채 좋은 중년 사내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그는
늙은 소의 겉모습이 아닌 맑고 슬픈 눈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그 소, 잠시 보여줄 수 있겠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장터의 소란스러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중년의 사내였다. 남색 비단 두루마기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갓을 반듯하게 쓴 그는 뒤따르는 하인들이 짊어진 짐꾸러미만 보아도 한눈에 거상 주상임을 짐작게 했다. 최 노인은 당황하여 고개를 조아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사내는 개의치 않고 늙은 소에게 다가갔다. 사내는 더러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늙은 소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보통의 장사치라면 이빨을 확인하거나 등가죽을 잡아당겨 고기의 양을 가늠했겠지만 그는 마치 사람을 대하듯 소의 눈망울 깊은 곳을 응시할 뿐이었다. 소 역시 낯선 이를 피하지 않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짐승의 눈에 이토록 깊은 슬픔과 인의 렌니가 서려 있다니 이 소는 단순히 밭을 가는 가축이 아니구려. 사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최 노인은 그 말에 가슴이 찡해져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날이 제 식구와 다름없는 놈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고 20년을 동고동락한 친구입니다. 사내는 천천히 일어설 때 옷자락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은 채 최 노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런 귀한 친구를 어찌하여 이런 도살장 같은 곳에 끌고 나오셨소? 이 늙은 몸으로 제값은커녕 비웃음만 살 뿐인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최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쌀독은 빈지 오래입니다. 살릴 방도가 이것뿐이라 염치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노인의 솔직하고 처절한 고백에 사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한양에서 소금을 유통하는 박가라고 하오. 사내가 입을 열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과 물건을 보았지만 오늘처럼 영물 링구에 가까운 짐승은 처음 보오. 주인의 마음을 이토록 닮은 짐승이라면 그 주인 또한 믿을 만한 심성을 지녔겠지. 박대행수는 하인에게 눈짓하여 엽전 꾸러미가 아닌 집마차에 실려있던 쌀가마니를 가리켰다. 노인장, 내 제안을 하나 하리다. 이 소는 너무 늙어 내게는 쓸모가 없소. 허나 당신의 그 절박한 사정과 이 소의 충심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박대행수의 말에 최 노인은 희망과 의구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박대행수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쌀 2섬과 아내를 치료할 귀한 약재를 드리리다. 그리고 이 늙은 소도 다시 집으로 데려가 천수를 누리게 해주시오. 그것은 최 노인에게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제안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대신 박대행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해졌다. 당신의 자식을 내게 주시오. 최 노인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제 아들놈 말씀이십니까? 칠성이는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아직 철도 없는 아이를 어찌... 노인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박대행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노예로 부리겠다는 것이 아니오. 내 슬에 자식이 없어. 정직하고 심지어 짐승과도 교감할 줄 아는 맑은 눈을 가진 아이를 찾고 있었소. 10년이오. 10년 동안 한양 내 상단에서 일을 배우고 나를 돕게 하시오.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를 줄 것이며 섭섭지 않게 챙겨 보내겠소.
최 노인은 혼란스러웠다. 소를 팔러 왔다가 아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내는 병들어 죽고 소도 굶어 죽고 결국 칠성이마저 굶주림에 고통받을 것이다. 이것은 악마의 거래인가? 아니면 신이 내려준 동아줄인가? 일단 댁으로 갑시다. 그 아이를 직접 보고 결정해야겠소. 박대행수는 최 노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쌀과 약재, 그리고 고기와 생선을 마차해 실은 상단 일행은 최 노인과 늙은 소를 앞세워 산골 마을로 향했다. 밤길을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빨랐다. 늙은 소는 빈몸이라 그런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 것인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최 노인의 마음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과연 칠성이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 잠긴 초가집 앞에서 작은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칠성이었다. 아이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아버지가 떠난 길목을 하염없이 지키고 있었다. 칠성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의 원앙 소리를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아버지 누런가 칠성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소가 팔리지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다. 박대행수는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소를 진심으로 아끼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최 노인은 아들을 달래며 낯선 손님들을 집 마당으로 안내했다. 박대행수가 마당에 들어서자 좁은 집안이 꽉 찼다. 하인들이 횃불을 밝히자 누추한 살림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칠성은 화려한 옷을 입은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며 아버지 뒤로 숨었다. 박대행수는 칠성을 가까이 불렀다. 네가 칠성이냐? 칠성은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눈은 늙은 소의 눈처럼 맑고 깊었으며 총기가 서려 있었다. 박대행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더니 눈빛이 살아있구나. 그는 칠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쌀과 약, 그리고 늙은 소를 지키는 대가로 칠성이가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네가 나와 함께 간다면 너의 부모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의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아끼는 저 소도 팔려가지 않아도 된다. 칠성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쌀가마니와 약재 꾸러미, 그리고 마당 한쪽에 서 있는 늙은 소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선택이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최 노인은 차마 아들에게 가라고 말할 수 없어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칠성아, 싫으면 싫다고 해도 된다. 내 어찌 너를. 노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졌다.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장터에서 겪었을 수모와 절망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칠성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늙은 소에게 다가갔다. 소의 따뜻한 콧김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그는 결심을 굳혔다. 자신이 희생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는 눈물을 닦아내고 박대행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리,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과 누렁이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어린아이답지 않은 당돌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박대행수는 말에서 내려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내 이름과 상단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마. 그럼 가겠습니다. 칠성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제가 한양에 가서 10년 동안 뼈가 부서지라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약속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 결연한 태도에 박대행수는 물론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숙연해졌다. 최 노인은 칠성한하고 아들을 부르며 와락 껴안았다.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살렸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마당에 늙은 소도 긴 혀로 칠성의 등을 핥으며 그들의 슬픔을 위로했다. 박대행수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쌀가마니를 광에 채우고 가져온 고기와 반찬거리를 부엌에 들여놓게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재를 최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복용법을 상세히 일러주었다. 이 약은 한양내의원에서도 귀하게 쓰는 것이니 정성껏 다려 드시게 하면 반드시 차도가 있을 것이요. 밤이 깊어지자 박대행수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칠성아, 준비하거라. 지금 떠나야 한다. 칠성은 보찜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겨 들고 나왔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칠성은 방 문턱에서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의식이 몽롱한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병 꼭 나으셔야 해요. 저 돈 많이 벌어서 금방 올게요. 칠성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칠성은 늙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누런가,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해.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아들이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알았지? 손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칠성의 볼을 비볐다. 짐승도 이별을 아는 것이 분명했다. 박대행수의 말 뒤에 올라탄 칠성은 멀어지는 집과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둠 속으로 작아지는 고향집의 불빛과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원앙 소리가 눈보라 속에 묻혀갔다. 그렇게 칠성의 어린 시절은 끝이 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를 흐르는 가을 위로 놓인 낡은 돌다리. 서남교를 건널 때였다. 말발굽 소리가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혀 따각따각 하고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이 다리는 칠성에게 있어 세상과 고향을 나누는 경계선과도 같았다. 다리 너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고 다리 이쪽은 그의 모든 기억이 서린 따뜻한 품이었다. 박대행수의 등 뒤. 말 한 장에 위태롭게 매달린 칠성은 뻣뻣하게 굳은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콧속을 찔렀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는 식을 줄 몰랐다. 칠성은 붉어진 눈시울을 옷소매로 훔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는 고개를 억지로 멈춰 세웠다. 그때 밤안개 자욱한 골짜기를 타고 구슬픈 소리가 날아왔다. 음매에 그것은 늙은 소의 울음소리였다. 여느 때의 평온한 울음이 아니라 마치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비통하고 긴 절규였다. 그 소리는 텅 빈 들판을 가로질러 칠성의 귓가에 그리고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다. 칠성은 끝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뿌연 안개 때문에 집은커녕 마을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소의 울음소리만이 허공을 맴돌며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녀석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주인이 아주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을. 그리고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을 몰던 박대행수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고삐를 늦추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등 뒤에서 들썩이는 어린아이의 어깨를 느끼며 나직하게 말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떠나는 자가 자꾸 뒤를 보면 남은 자의 발목을 잡는 법이다. 네가 강해져야 그들도 편안해진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뼈있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칠성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앙담 울었다. 울지 않겠다. 나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내가 약해지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렁이가 슬퍼할 것이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맹세하며 고개를 다시 정면으로 돌렸다. 한편 칠성이 떠난 집 마당에는 최 노인이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늙은 소가 주인이 떠난 방향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서 있었다. 소의 눈에서도, 노인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텅 빈 마당에는 찬바람만이 윙윙거리며 휑한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의 목을 감싸 안았다. 누렁가, 칠성이가 갔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 어린 것이 제 발로 팔려갔다. 노인은 소의 거친 털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소는 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마치 그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이 낡은 집에는 늙은 두 생명만이 서로를 의지하며 남게 되었다. 상단 일행은 밤새 쉬지 않고 걸어 고개를 넘었다. 날이 밝아오자 눈 덮인 산천이 드러났다. 칠성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풍경들이었다. 거대한 바위산, 끝없이 이어진 소나무 숲, 그리고 얼어붙은 강줄기.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광활했으며 동시에 두려울 정도로 냉혹해 보였다. 칠성은 박대행수의 말에서 내려 하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박대행수는 칠성을 손님이 아닌 상단의 일원으로서 대하기 시작했다. 내 몫의 짐이다. 힘들다고 꾀부리지 마라. 하인 중 우두머리인 곰보 아저씨가 칠성의 어깨에 작은 보따리를 메어주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칠성은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천근망은 무거워졌지만 칠성은 뒤처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행렬의 맨 뒤에서 걷던 그는 품속에 넣어둔 늙은 소의 원앙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떠나오기 전 외양간 구석에 떨어져 있던 작은 쇠조각을 몰래 주워 온 것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사흘 낮밤을 걸어 일행은 큰 주막거리에 도착했다. 이곳은 전국의 장사치들과 과객들이 모여드는 교통의 요지였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왁자지껄한 소음, 고소한 국밥 냄새,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평생 상골에만 박혀 살던 소년에게는 별천지나 다름없었다. 주막에 들어선 박대행수는 상석에 앉아 국밥과 수육을 주문했다. 칠성은 하인들과 함께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 집에서는 명절 때나 구경할 수 있는 진수성찬이었지만 칠성은 숟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지금쯤 아버지는 무엇을 드시고 계실까? 어머니는 약을 드셨을까? 누렁이는 여물을 먹었을까? 눈앞에 기름진 고깃국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곰보 아저씨가 칠성의 등짝을 툭 쳤다. 먹어라. 먹어야 산다. 네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네 부모는 누가 호강시켜 드리냐. 투박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에 칠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자신이 건강해야 10년 뒤 금의환향할 수 있다. 칠성은 국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눈물 섞인 밥알을 억지로 씹어 삼키며 그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식사였다. 식사를 마친 후 박대행수는 칠성을 불렀다. 보아라. 저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대행수는 주막 한쪽에서 은밀하게 거래를 나누는 상인들을 가리켰다. 장사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파는 것이다. 네가 앞으로 10년간 배워야 할 것은 글 공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읽는 눈이다. 칠성은 박대행수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저 심부름이나 하고 짐이나 나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대행수는 칠성의 맑은 눈에서 총기를 보았고 이 아이를 단순한 일꾼이 아닌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볼 만하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다시 길을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드디어 멀리서 한양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웅장하게 솟은 남대문, 숭례문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성문 앞은 오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활기찬 기운은 칠성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기가 한양. 칠성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성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을 통과하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이 소년의 가슴을 뛰게 했다. 박대행수가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칠성에게 물었다. 자, 준비되었느냐? 한양 바닥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린다. 그의 경고는 엄했지만 칠성을 챙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칠성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깊게 했다. 품속의 원앙 조각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고향의 냄새, 늙은 소의 온기, 아버지의 거친 손길을 떠올렸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당당하게 이 문을 다시 나서겠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대행수를 향해 힘차게 대답했다. 예, 대행수 어른 준비됐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아직 앳된 소년의 것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칠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발 한 발 힘차게 내디뎠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낯선 땅 한양의 흙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가난한 상골 소년 최칠성이 거상으로 거듭나기 위한 긴 여정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상단은 남대문을 지나 운종가 종로의 번화한 거리로 들어섰다. 시전 행랑이 길게 늘어선 거리에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다. 비단, 종이, 유기, 어물 등 칠성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대행수의 저택은 그 번화가 뒤편, 조용한 북촌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높은 담장은 칠성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나와 짐을 풀었다. 칠성은 낯선 하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 아이가 새로 온 칠성이다. 앞으로 내 곁에서 잔심부름을 할 것이니 그리 알라. 박대행수의 소개에 칠성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제 이곳이 그의 집이자 일터, 그리고 배움터가 될 곳이었다. 저택의 늙은 집사 영감이 깐깐한 눈초리로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산골 촌놈이라 쓸만할지 모르겠구먼 따라오너라. 네가 묵을 곳을 알려주마. 영감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칠성은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하고 그를 따라갔다. 행랑채 끝 작은 방. 칠성에게 배정된 공간은 비좁았지만 깨끗했다. 짐을 풀고 자리에 앉자.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창호지 문 너머로 한양의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고향의 달과 똑같은 달이었지만 왠지 더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칠성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하루, 아니 긴 10년의 첫날 밤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한양의 새벽은 산골 마을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요란하게 밝아왔다. 도성문이 열리는 것을 알리는 파루바루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도 전 박대행수의 저택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칠성은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번쩍 떴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였지만 그는 잠시도 이불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오늘부터 나는 최칠성이 아니라 상단의 일꾼이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비장하게 다짐했다.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는 이미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갓 들어온 어린 칠성을 본체만체하며 자기 일에만 열중했다. 칠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저택 안의 모든 물항아리를 채우는 일이었다. 우물은 행랑채 뒤편에 있었고 물을 채워야 할 항아리는 안채 부엌과 사랑채 마당 그리고 창고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칠성은 자신의 몸집만 한 물지개를 짊어지고 우물가로 향했다. 물지개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가 어깨를 짓누르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몇 번이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누렁이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쟁기를 끌고 평생을 살았다. 고작 물지개 따위의 질수는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늙은 소를 떠올리며 힘을 냈다. 아침나절 내내 우물과 부엌을 오가는 동안 칠성의 어깨는 벌겋게 부어올랐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졌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부엌 참모가 어린 것이 깡다구 하나는 좋네라며 지나가는 말로 칭찬했을 때 칠성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점심때가 되자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었다. 텃세는 예상보다 심했다. 덩치 큰 마당소의 하나가 칠성의 밥그릇을 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어이, 촌놈, 여기선 소똥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야 대접받는 거야. 너 같은 놈이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주위 하인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칠성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눌러 참았다. 고향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었겠지만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면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는 묵묵히 밥알을 씹어 삼키며 생각했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보다 더 일을 잘해서 보란듯이 인정받을 것이다. 그날 오후 박대행수의 저택으로 소금을 실은 수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 전국의 염전에서 올라온 귀한 소금들이었다. 칠성은 창고 정리를 돕게 되었다.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일은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다. 칠성은 비록 힘은 부족했지만 요령이 있었다. 그는 무작정 힘으로만 들려하지 않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몸의 반동을 이용해 가마니를 옮겼다. 아버지가 산에서 큰 바위를 옮길 때 쓰던 방법이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의 눈빛은 늙은 소가 밭을 갈 때처럼 우직하고 끈기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저택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깐깐한 최 집사였다. 그는 칠성이 요령을 피우지 않고 흘러나온 소금 알갱이 하나까지 꼼꼼하게 쓸어 담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요즘 젊은 것들과는 다르군. 흙냄새가 나긴 해도 바탕은 성실해. 저녁이 되어 일이 끝나자 칠성은 녹초가 되어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는 바로 눕지 않고 마당 한 구석, 달이 잘 보이는 장독대 옆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은 별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요.
밥도 많이 먹고 일도 많이 했어요. 칠성은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다. 고향 집에 낡은 지붕 위에도 저 별이 떠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쯤 소의 요물을 썰고 계실까? 어머니의 기침은 좀 잦아드셨을까? 그리움이 사무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칠성은 품속의 원앙 조각을 꺼내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원앙 소리가 들리는 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원앙의 차가운 감촉을 보래대고 열기를 식히며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박대행수가 칠성을 사랑채로 불렀다. 칠성은 긴장한 채 대행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혹시 일을 못해서 혼나는 건 아닐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박대행수의 표정은 온화했다. 지내기는 어떠하냐? 고향 생각에 밤마다 우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날이 일하는 것이 즐겁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칠성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박대행수는 허허 웃으며 옆에 놓인 새 옷 한 벌을 밀어주었다. 내 옷이 너무 낡아 남보기에 좋지 않다. 이것으로 갈아입어라. 상단의 일꾼은 옷차림도 단정해야 하는 법이다. 그것은 질 좋은 무명으로 지은 새하얀 바지저고리였다. 칠성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새 옷이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박대행수는 칠성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옷이 날개라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깨끗한 옷처럼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라. 그 말씀은 칠성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칠성은 새 옷을 품에 안고 물러나오며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맹세했다. 새 옷을 입은 칠성의 모습은 훨씬 번듯해 보였다. 텃세를 부리던 하인들도 칠성이 대행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칠성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상단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최 집사가 칠성에게 붓과 벼루를 닦아오라고 시켰다. 사랑채 서재에 들어간 칠성은 벽면 가득 꽂힌 책들을 보고 압도되었다. 그에게 책은 그저 양반님네들이나 보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벼루를 닦으며 책 냄새를 맡았다. 묵향과 종이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때 박대행수가 들어왔다. 칠성이 책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본 그는 조용히 물었다. 글을 배우고 싶으냐? 칠성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저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천한 것은 없다. 배우지 않아 무지한 것이 천한 것이다. 박대행수의 파격적인 말에 칠성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틈틈이 사랑채로 오너라. 네가 영리하다면 글자 정도는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장사를 하려면 장부 보는 법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부터 칠성의 일과에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다. 낮에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천자문을 익히는 것이었다. 하늘천, 따지, 글자 하나하나가 칠성의 머릿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열쇠였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칠성의 눈은 날이 갈수록 빛났다. 그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새로운 지식을 흡수했다. 밤늦게까지 사랑채 창문에 비치는 칠성의 그림자를 보며 박대행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한양에도 봄이 찾아왔다. 저택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칠성은 마당을 쓸다가
잠시 빗자루를 멈추고 꽃을 바라보았다. 고향 산천에도 진달래가 피었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바람에 실려온 매와 향기 속에 고향의 흙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칠성은 다시 힘차게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그의 빗질 소리가 경쾌하게 마당을 울렸다. 소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 리우슈이와 같다더니 칠성이 한양에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12살의 앳된 소녀는 이제 15세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거친 일로 단련된 그의 어깨는 떡 벌어졌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서는 건강한 활력이 넘쳤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칠성은 더 이상 마당을 쓸거나 물을 깃는 잡일만 하지 않았다. 틈틈이 익힌 글솜씨와 셈법 덕분에 그는 이제 창고의 물건을 검수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다. 박대행수는 칠성의 성실함과 명석함을 높이사 중요한 심부름은 꼭 그에게 맡기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박대행수가 칠성을 은밀히 불렀다. 대행수 앞에는 묵직한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칠성아, 이것을 마포나루에 있는 김선주에게 전하고 오너라. 이번에 들어온 소금값 중도금이다. 주머니 안에는 좋기 100냥은 넘어 보이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 칠성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머니를 받아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명심해라. 장사꾼에게 신용은 목숨과도 같다.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다녀와야 한다. 박대행수의 당부에 칠성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행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마포나루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배들과 상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뱃사람들의 고함,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짐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치다 못해 혼란스러울 지경이었다. 칠성은 옷깃을 여미고 군중 사이를 헤치며 김선주의 상점을 찾아갔다. 그때였다. 험상궂게 생긴 사내 2명이 칠성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나루터에서 짐꾼들을 관리하며 뒷돈을 챙기는 왈패들이었다. 어이, 총각, 박대행순의 사람이지 오늘따라 품이 묵직해 보이는데 우리랑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사내 하나가 칠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칠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갔다. 자네, 그 돈 김선주에게 가는 거지. 우리가 김선주랑 잘 아는데 말이야. 그 영감택이 깐깐해서 돈을 다 줘봤자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해. 사내가 은근한 목소리로 꼬드기기 시작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랑 딱 10냥만 빼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자고. 장부에다가 오는 길에 산적을 만났다고 하거나 엽전 몇 푼 흘렸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박대행수처럼 돈 많은 양반이 그 정도 푼돈 신경이나 쓰겠어. 그들의 제안은 달콤하고도 위험했다. 칠성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10냥이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고기 반찬을 실컷 사드리고도 남을 큰돈이었다. 순간 칠성의 뇌리에 고향집 외양간의 늙은 소가 떠올랐다. 평생 꾀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밭을 갈던 그 모습, 주인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던 그 눈망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누렁이는 짐승이지만 주인을 속인 적이 없다. 하물며 사람인 내가 나를 믿어준 대행수 어른을 속이고 도둑질을 한단 말인가. 칠성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사내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비키시오, 내 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대행수 어른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술값 따위와 바꿀 수는 없소. 칠성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우렁찼다. 예상치 못한 칠성의 기백에 왈패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칠성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큰 길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가슴속에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김선주의 상점까지 한달음에 도착했다. 김선주에게 돈을 건네고 영수증을 받는 순간까지 칠성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선주는 칠성에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박대행수가 사람 하나는 잘 키웠구먼. 어린 나이에 거액을 들고도 눈빛 한번 흔들리지 않으니 말이야. 저녁 늦게 저택으로 돌아온 칠성은 박대행수에게 영수증을 바치고 나루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보고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대행수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래, 열량이면 큰돈인데 아깝지 않더냐. 박대행수가 짓궂게 물었다.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탐했다면 저는 평생 도둑놈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해도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박대행수는 껄껄 웃으며 칠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장하다, 사실 김선주에게 미리 언지를 주었었다. 네가 제 시간에 오는지, 돈은 정확한지 지켜보라고 말이다. 너는 오늘 돈을 배달한 것이 아니라 너의 양심을 증명한 것이다. 박대행수는 서랍에서 윤이 나는 주판 하나를 꺼내 칠성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쓰던 주판이다. 이제부터 너는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아이가 아니다. 내 옆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배우거라. 그것은 상단의 정식 후계자 수업을 알리는 신호였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주판을 받아 들었다. 낡았지만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주판 아래서 대행수의 세월과 연륜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날이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향을 떠날 때의 막막함이 이제는 뚜렷한 목표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칠성은 방에 돌아와 주판알을 튕겨보았다. 탁, 탁, 타닥. 경쾌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칠성은 생각했다. 언젠가 이 주판으로 거상이 되어 고향에 금이 환향하는 날을, 그리고 아버지와 늙은 수 앞에 당당히 서는 날을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손가락을 꼽아보았다. 10년의 약속 중 이제 겨우 3년이 지났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칠성은 두렵지 않았다. 오늘의 유혹을 이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정직이라는 무기가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소금 창고의 짭조름한 냄새가 밤바람을 타고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칠성은 그 냄새가 좋았다. 그것은 땀과 노력,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냄새였다. 그는 주판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는 늙은 소를 타고 드넓은 소금밭을 달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의 위치는 달라졌다. 하인들은 그를 작은 대행수라고 부르며 어려워했고 초의 집사조차도 그에게 존대하며 이를 상의했다. 그러나 칠성은 거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남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샘을 익혔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소문은 한양 상권에도 아름아름 퍼져나갔다. 박대행순의 어린 일꾼이 그리 똑 소리가 난다며
돈을 돌같이 안다더군.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박대행수의 안목에 감탄했다. 칠성은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거상의 제목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중 절반인 5년이 흘렀다. 17살이 된 칠성은 이제 더 이상 앳된 소년의 모습이 아니었다. 훤칠한 키에 단단한 체구, 그리고 매서우면서도 깊이 있는 눈매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박대행수의 오른팔이 되어 상단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칠성은 남대문 밖 객주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물건들을 검수하고 있었다. 그때 짐꾼들 사이에서 익숙한 사투리가 들려왔다. 투박하고 걸걸한 그 목소리는 칠성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고향 마을 옆집에 살던 칠복이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내리고 있었다. 칠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아저씨, 칠복이 아저씨 아니십니까? 낯선 한양 땅에서 비단 옷을 입은 청년이 아는 체를 하자 칠복 부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뉘신지, 저 칠성입니다. 진사댁. 아들 칠성이요. 그제야 사내는 짐을 내려놓고 칠성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이 아니냐? 몰라보게 컸구나. 정말 용이 되었어. 두 사람은 반가움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칠성은 곧장 주막으로 자리를 옮겨 아저씨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 부모님은 잘 계십니까?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칠복 부치는 술잔을 비우며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다. 잘 계시고 말고 네가 매달 보내주는 쌀과 돈 덕분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 낡은 초가집도 헐고 기와집을 새로 올렸단다. 어머니 병환도 씻은 듯이 낳으셨고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묻지 못한 가장 궁금하고 두려운 질문이 남아있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누렁이는요? 우리 손은 잘 있습니까? 질문을 받은 칠복 부친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칠성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저씨, 설마 작년 겨울이었다. 칠복 부친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 밤이었지. 녀석이 저녁 여물을 먹고는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영영 깨어나지 못했더구나. 늙어서 간 거니 하우상이었다.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갔어. 칠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부고를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어왔다. 내 아버지가 며칠을 시금 전폐하고 울셨단다. 양지바른 뒷산에 고이 묻어주고 비석까지 세워주었으니 너무 슬퍼 마라. 칠성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손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년 시절이자 가족을 지켜준 수호신이었고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은인이었다. 녀석이 죽음으로써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 칠성은 저택 뒤편에 조용한 언덕에 올라 작은 상을 차렸다. 맑은 물 한 그릇과 집 한 줌을 올려놓은 조촐한 제사상이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칠성은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누렁가,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칠성은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내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살았고 내가 살았다.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더 큰 사람이 되어 돌아갈게. 거기서는 무거운 짐 끌지 말고 편히 쉬어라. 칠성은 큰절을 올리며 소의 명복을 빌었다. 눈물은 말라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소의 죽음은 칠성에게 있어 윤영기와의 작별이자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통과 의례와도 같았다. 그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이제 그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10년의 약속 중 남은 5년. 그는 미친 듯이 일하고 배워서 반드시 최고의 상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박대행수는 멀리서 칠성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의 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도끼 품은 청년의 눈빛을 한 칠성에게서 거상의 풍모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저 아이에게 더 큰 물을 보여줄 때가. 박대행수는 칠성을 불러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내일부터는 객주를 떠나 전국의 시세를 파악하는 도구 두지아 일을 배우거라.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고 물건을 선점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은 상단의 핵심 기밀을 다루는 일이었다. 칠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부와 씨름했다. 쌀값의 변동, 날씨에 따른 수확량 예측, 각 지방의 특산물 흐름까지 그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반도 전역의 지도가 그려졌고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지방 관리에 횡포로 물건이 묶여 곤란을 겪었을 때 칠성이 나서서 기지를 발휘해 해결한 적도 있었다. 그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대신 그 고장의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명분을 제시하여 관리의 체면을 세워주고 물길을 튼 것이다. 박대행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청출어람, 칭추유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은 칠성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켰다. 그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단의 실질적인 2인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향의 늙은 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힘들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는 소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중심을 잡았다. 어느덧 약속한 10년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명은 칠성을 순탄하게만 보내주지 않았다. 한양 상권을 뒤흔들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칠성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었다. 검은 먹구름이 한양 하늘을 뒤덮더니 기어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상단의 분위기도 날씨만큼이나 암울했다. 평생을 강철 같은 의지로 상단을 이끌어오던 박대행수가 과로와 노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대들보가 흔들리자 그 틈을 노린 하이에나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위기는 한강의 물길을 관할하는 관에서 터졌다.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 조대감은 부임하자마자 상단의 소금배 20척을 모두 억류해버렸다. 명분은 소금의 질이 조악하여 백성을 기만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만양이라니 그 돈이면 우리 상단 기둥뿌리를 뽑아도 모자라네. 상단의 원로들은 조 대감이 요구한 액수에 아연실색했다. 만냥을 주지 않으면 배에 실린 소금을 모두 강물에 버리겠다는 으름장에 상단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소금이 물에 녹아 없어지듯 상단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상단의 어른들은 박대행수의 병석을 지키며 발만 동동 구르거나 빚을 내서라도 뇌물을 바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칠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됩니다. 한번 늑대에게 고기를 던져주면
늑대는 더 큰 고기를 원하며 끝까지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원로 중 한 명이 혀를 찼다. 이놈아, 그럼 어쩌란 말이냐? 네가 관에 가서 사또 멱살이라도 잡겠다는 게냐?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멱살을 잡으면 역적으로 몰려 죽습니다. 저는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그들의 논리로 그들을 제압하겠습니다. 칠성은 하인에게 지시하여 소금 한 줌과 장부 하나만을 챙겨 들고 빗속을 뚫고 관아로 향했다. 관아 앞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장대비에 젖은 채 엎드려 있었지만 포졸들은 창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쫓아내고 있었다. 칠성은 포졸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고 면담을 요청했다. 조 대감은 거만한 자세로 대청마루에 앉아 칠성을 내려다보았다. 박대행수가 아니라 웬 새파란 놈이 왔구나. 그래, 만냥은 가져왔느냐.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칠성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사또 나리, 소인은 돈 대신 이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조 대감이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소금은 백성의 땀이자 전하의 국간을 채울 세금의 근원입니다. 칠성은 차분하게 논리를 펼쳤다. 지금 억류하신 소금은 이번 겨울 한양 백성들이 김장을 하고 장을 담글 생명줄입니다. 만약 이 소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고 그 원망은 고스란히 이 고을의 수령이신 사또께 향할 것입니다. 조 대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또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암행어사께서 남쪽에서 올라오고 계신다 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소금 때문에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어사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문책하시겠습니까? 만냥을 탐하다가 관직을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인의 칭송을 받는 목민관이 되시겠습니까? 칠성의 말은 비수처럼 조대감의 급소를 찔렀다. 암행어사 출두설은 사실 칠성이 퍼뜨린 헛소문이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 법이라 조대감은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칠성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장사꾼의 눈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결기의 눈빛이었다. 잠시 후 조 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수염을 떨었다. 그흠내 너의 충정이 가상하여 이번만은 눈 감아주겠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방면하는 것이니 썩 물러가라. 그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며 황급히 꼬리를 내렸다.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크게 외쳤다. 칠성이 관아 문을 나서자 밖에서 기다리던 상단 식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배가 풀렸다. 소금 배가 움직인다. 억류되었던 20척의 배가 닻을 올리고 유유히 강물을 가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식을 들은 박대행수는 병석에서 일어나 칠성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네가 상단을 구했다. 아니, 네가 나를 살렸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자 이 상단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것은 칠성이 지난 9년 동안 흘린 피땀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다. 이 사건은 한양 바닥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맨손으로 탐관오리를 굴복시킨 젊은 거상이라는 소문은 칠성의 명성을 하늘 높이 치솟게 했다. 그러나 정작 칠성은 칭송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늙은 소가 가르쳐준 우보천리 니우 부첸리의 지혜. 즉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정도를 걷는 마음이 이뤄낸 결과임을.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렀다.
상단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번창했고 칠성의 위치는 확고부동해졌다. 이제 약속한 10년의 세월이 거의 다 채워지고 있었다. 칠성은 매일 밤 달을 보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행수가 칠성을 조용히 불렀다. 그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평온해 보였다. 칠성아, 이제 때가 되었다. 너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그것은 칠성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 마지막 순간의 시작이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이 피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봄날이었다. 박대행수는 사랑채로 칠성을 불러들였다. 그의 앞에는 10년 전 최노인과 나누었던 약조가 아닌 칠성이 그동안 불린 상단의 재산 목록이 놓여 있었다. 대행수의 얼굴에는 섭섭함과 대견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칠성가, 오늘로써 약속한 10년이 찼구나. 박대행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는 쌀 2섬과 약재의 값을 갚은 지 이미 오래다. 아니, 너는 내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혔다. 너 덕분에 우리 상단은 한양 제일의 거상이 되었고 나 또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어르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의 10년은 제게 고역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한치의 가식도 없었다. 박대행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 솔직히 말하마. 나는 네가 이곳에 남아주었으면 한다. 내게는 자식이 없다. 네가 원한다면 이 상단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마.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한양의 화려한 삶, 막대한 부, 그리고 존경받는 지위가 눈앞에 있었다. 칠성도 잠시 흔들렸다. 이곳에 남으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 고향의 늙은 부모님과 소의 무덤이 스쳐 지나갔다.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박대행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제안은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하오나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10년 전 울면서 저를 보낸 아버지가 계시고 저만 기다리며 늙어가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뿌리는 화려한 한양이 아니라 그 척박한 산골에 있습니다. 박대행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효심을 버릴 위인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아꼈던 것이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칠성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것은 막대한 양의 전담 문서와 엽전 환호음이었다. 칠성이 놀라 사양하려 하자 박대행수는 손을 저어 막았다. 이것은 네가 10년간 흘린 땀의 대가이자 내 아들과 다름없는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거절하는 것은 내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행수의 배려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당에는 고향으로 떠날 채비가 갖춰져 있었다. 쌀과 비단, 귀한 약재와 농기구들이 가득 실린 수레가 5대나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털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죽은 내 친구를 대신할 녀석이다. 아주 순하고 힘이 좋은 놈으로 골랐다. 이 녀석과 함께 고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옥토를 일구거라. 칠성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박대행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상단의 모든 식구가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처음에는 칠성을 무시했던 마당소에도
깐깐하게 굴던 초의 집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쉬워했다. 작은 대행수님, 가셔서도 건강하시게. 최 집사가 칠성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다. 칠성은 한 명 한 명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지난 10년간의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에 울던 밤, 첫 월급을 받았던 날, 탐관오리와 맞서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슴속에 남았다. 칠성은 마지막으로 저택을 한번 뒤돌아보고는 황소의 곱비를 잡았다. 이랴, 가자. 칠성의 힘찬 외침과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10년 전 맨몸으로 울며 떠나왔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한 거상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남대문을 나서는 칠성의 등 뒤로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다. 돌아가는 길은 멀었지만 칠성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때마다 고향의 냄새가 짙어졌다. 그는 새로 만난 황소에게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복덩아, 조금만 더 가면 내 고향이다. 공기도 맑고 물도 좋은 곳이야. 지방의 장터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칠성의 행렬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젊은 나이에 저토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귀향하는 이는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개 중에는 도적대가 있을까 염려도 되었지만 칠성의 위풍당당한 기세와 그가 고용한 호위무사들 덕분에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사흘 낮밤을 걸어 드디어 익숙한 산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운산의 웅장한 봉구리가 어머니의 품처럼 그를 방였다. 칠성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그 풍경이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서남교 돌다리에 이르렀을 때 칠성은 잠시 멈춰 섰다. 10년 전 늙은 소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때의 슬픔과 절망은 이제 환희와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칠성은 다리 난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누런가. 내가 왔다. 약속대로 돌아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칠성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 멀리 기와를 새로 얹은 번듯한 집 한 채가 보였다. 바로 칠복 아저씨가 말했던 그의 고향집이었다. 집 앞마당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허리는 굽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영락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칠성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수레와 하인들을 뒤에 남겨두고 홀로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노인은 귀가 어두워진 탓인지 듣지 못하고 계속 마당만 쓸었다. 칠성은 한 걸음 더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저 칠성이가 왔습니다. 그제야 노인의 손에서 빗자루가 툭 하고 떨어졌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채 노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지만 그 눈매와 인매는 영락없는 아들이었다. 칠성이라고 내 아들 칠성이냐? 노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칠성은 와락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예, 아버지 불효자 칠성이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두 부자의 통곡 소리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마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나긴 기다림과 인내가 빚어낸 기쁨의 절규였다. 마당에서의 소란에 방문이 벌컥 열리고 최 노인의 아내가 뛰쳐나왔다. 한때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 하던 그녀였지만 아들이 보내준 약과 좋은 음식 덕분에
지금은 몰라보게 정정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있는 건장한 청년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달려 내려왔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새끼 칠성이가 맞느냐?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칠성의 얼굴을 더듬었다. 거칠어진 피부, 굵어진 턱선은 낯설었지만 눈물 고인 그 맑은 눈망울은 10년 전 떠나보낸 12살 칠성이 그대로였다. 칠성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다. 어머니, 칠성입니다. 못난 아들이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다. 장하다. 내 아들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새 식구의 감격스러운 상봉에 지켜보던 하인들도 담 너머로 구경하던 이웃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다. 초에 진사댁 아들이 거상이 되어 돌아왔다더라. 수레가 5대에 황소까지 끌고 왔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개 중에는 10년 전 칠성을 동정했던 이들도 있었고 코 흘리게 시절 함께 놀던 친구들도 있었다. 칠성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을 어른들에게 일일이 큰 절을 올렸다. 그는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겸손하고 깍듯했다. 어르신들, 제가 없는 동안 저희 부모님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칠성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수레의 덮개를 걷게 했다. 하얀 쌀가마니와 윤기 흐르는 비단, 그리고 귀한 건어물들이 드러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는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진귀한 물건들이었다. 오늘 마을 잔치를 열겠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십시오. 칠성의 말에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돼지를 잡고 술독을 열었다. 칠성은 마을의 가구 수대로 쌀과 비단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베푸는 기쁨이 무엇인지 박대행수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는 순간이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잔치의 흥겨움이 무르익을 무렵 칠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술 한 병과 북어포를 챙겨 들고 집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말해주었던 늙은 소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달빛이 비추는 양지 바른 곳에 봉분 하나가 쓸쓸히 놓여 있었다. 칠성은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무덤을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껏 돌보았는지 알 수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르고 무덤 주변에 뿌렸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누런가, 나왔어. 칠성이가 왔어. 칠성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마치 소의 뿔처럼 느껴졌다. 미안하다.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너는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는 너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10년간 타향에서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 그리고 쇠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칠성은 무덤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마치 늙은 소가 거친 혀로 핥아주는 것만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칠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무거운 짐도 끌지 말고, 푸른 초원을 마음껏 뛰어놀아라. 나도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너 만나러 갈게. 칠성은 마음속으로 늙은 소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가슴속에 영원히 묻는 의식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과 그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소 복덩이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외양간으로 갔다. 박대행수가 준 젊은 황소 복덩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칠성은 늙은 소에게 그랬던 것처럼 복덩이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복덩가, 이곳이 내 집이다. 저기 언덕에 있는 선배가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으니 겁낼 것 없다. 칠성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복덩이가 음매하고 낮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늙은 소의 소리와 닮아 있어 칠성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부모님이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아랫목, 낡았지만 정겨운 흙벽,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10년 전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의 상징들이 이제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칠성가,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말거라. 어머니가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칠성은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예, 어머니, 이제 아무데도 안 갑니다. 여기서 소 키우고 농사 짓으며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살 겁니다. 그날 밤, 칠성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늙은 소가 나타났다. 소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었다. 황금빛 털을 휘날리며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칠성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칠성의 앞날을 축복하는 무언의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한양 대행수의 저택이 아닌 자신의 고향집 마당이었다. 빗자루 소리가 상쾌하게 아침을 깨웠다. 그는 이제 거상 최칠성이 아니라 효자 농사꾼 최칠성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칠성이 돌아온 후 가난했던 상골 마을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가져온 재물을 단순히 곳간에 쌓아두지 않았다. 척박한 땅을 사들여 개간하고 한양에서 배워온 선진 농법을 도입하여 수확량을 늘렸다. 또한 마을을 가로지르는 수로를 정비하여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는 소작농들에게도 후했다. 다른 지주들보다 소작료를 훨씬 적게 받았으며 흉년이 들면 오히려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초의 부자가 아니라 최선인 샨렌이라 불렀다. 그의 집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배고픈 나그네들은 누구나 밥 한 끼를 얻어먹고 갈 수 있었다. 칠성은 배움에 대한 한 해친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마을 어귀에 서당을 짓고 훈장님을 모셔왔다.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비는 전액 자신이 부담했다. 글을 알아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다. 이것이 그가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었다. 서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눈은 칠성의 어린 시절처럼 맑게 빛났다. 칠성은 틈날 때마다 서당에 들러 아이들을 격려했다. 그 아이들 중에서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된 이들이 여럿 나왔으니 칠성의 씨앗이 큰 숲을 이룬 셈이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칠성의 부모님은 아들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가 몇 년 강역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칠성은 3년상을 치르며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 부모님의 묘소는 늙은 소의 무덤이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나란히 모셔졌다. 칠성은 부모님 묘소 옆에 있는 늙은 소의 무덤도 잊지 않았다. 그는 흙으로 된 봉분을 돌로 단단하게 두르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다. 비석에는
의우총 의로운 소의 무덤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소의 생전 업적과 자신과의 사연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겼다. 이 비석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발을 멈추고 비문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들은 단순히 짐승의 무덤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의 신의와 사랑을 증명하는 성지로 여겼다. 봄이면 진달래가,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무덤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어느덧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칠성은 마을의 큰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단연 늙은 소와 바꿔 떠난 아이 이야기였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소가 진짜로 울었어요. 코 흘리가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면 칠성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울고 말고 사람보다 더 서럽게 울었지.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우리 식구를 살린 게야.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다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는 법이란다. 칠성은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갔다. 10년의 고생도, 거상으로서의 영화도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늙은 소의 원앙소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따뜻한 봄날, 칠성은 늙은 소의 무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원앙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평생을 간직해온 보물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칠성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꿈결처럼 저 멀리서 음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시절의 건강한 황소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등에는 젊은 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타고 계셨다. 칠성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가볍게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12살 소년처럼 경쾌했다. 칠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며 매년 늙은 소의 무덤과 칠성의 묘소에 제를 올렸다. 세월이 흘러 마을의 모습은 변했지만 의우총 비석만은 비바람을 견디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디선가 은은한 원앙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늙은 소와 소년이 시공간을 넘어 함께 부르는 영원한 우정의 노래이자 척박한 세상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전설의 메아리일 것이다.